아, 내가 스피커를 안 켜고 있었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 기출문제 저번 시간 대면 수업 때 7번이랑 12번은 풀었었던 것 같아. 그치? 기억나니? 다들 기억이 안 나나? 내 생각엔 풀었던 것 같거든. 그래서 요 5번만 좀 같이 볼게. 5번은 그때 같이 안 풀었었던 것 같아서 쌤이랑 같이 볼 건데, 5번도 기출 문제야. 기출. 작년 기출 문제고, 어떤 문제냐면 보호 원자 모형 관련된 문제야. 그림만 봐도 뭐 알 수 있겠지. 우리 요거 했던 거 있잖아. 데이터 에너지 2에서 1로 떨어질 때, 뭐 3에서 2로 떨어질 때, 뭐 이런 거 있던 거, 그 내용 관련된 문제야. 문제 볼게. 일단 뭐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고, 기억. 발머 계열의 전자전이는 세 가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발머 계열, 발머 어디에서 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몇 번으로 떨어지는 게 발머 계열일까? 기억나니? 발머 계열. 라이먼 2번, 계열이 2번. 있었고, 2번으로 떨어질 때 맞아. 라이먼 계열이 있었고, 발머 계열이 있었고, 파센 계열이 있었는데, 라이먼은 1로 떨어질 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1로 떨어질 때, 발머는 2로 떨어질 때, 파센은 3으로 떨어질 때, 그게 라이먼, 발머, 파센 계열이었어. 라발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발머는 2번으로 떨어질 때거든. 2번으로 떨어지는 전자전이 다 찾아주면 돼. 2번이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여기로 떨어지는 전자전이, 그러니까 전자전이 순간이동 어디 있냐면 A랑 C랑 E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 그래서 전자전이 세 가지이다라고 해주면 돼. 물론 방출하는 거 발머 계열도 있지만 흡수하는 발머 계열도 있어. 흡수하는 거는 2에서 흡수하는 애들이 찾으면 되거든. 지금 보면 2에서 흡수해서 올라가는 거 없어. B는 1에서 흡수하는 거고, 얘는 아마 라이먼 계열일 거야. 얘는 3에서 올라가니까 파센 계열일 거야. 발머 계열 없어. 흡수하는 것들 중에서. 그래서 전자전이 세 가지이다. 발머 계열은. 그리고 전자전이를 할 때, 전자전이라는 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중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아래로 떨어지는 것들 세라는 거거든.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떨어져야지. 떨어지는 거 세면 이거 그대로네. 이렇게 A, C, E 세 가지이다. 맞는 말이야. 디귿 볼게. 이 디귿이 사실 좀 중요한데, 에너지 계산하는 거라서 A에서 출입하는 에너지는 C에서 출입하는 에너지의 몇 배인가 물어봤어. 20분의 27배 맞는지 물어봤거든. 계산해 봐야지 뭘. 이거 좀 지우고. A에서 출입하는 에너지 계산하려면 A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지고 있냐면, 여기가 어디냐면 4야. 4에서 2로 떨어지고 있어. A는. 그래서 데이터 에너지 4에서 2로 떨어질 때, 그때 에너지 어떻게 구하냐면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면 된다고 했어. 에너지 2에서 에너지 4를 이렇게 빼주면 돼. 계산해야지 뭘. 여기다 넣어주고 계산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1312 대신 K로 쓴다고 했지. 1312 쓰기 귀찮아가지고. 마이너스 K의 2의 제곱 넣어주면 돼. 그래서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4. 2, 4는 뭐냐면 마이너스 4제곱 16분의 K 이렇게 해주면 돼. 플러스 될 거니까 마이너스 16분의 3K. 마이너스 16분의 3K. 16분의 3K만큼 방출할 거야. A에서. 그치? 그리고 또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C에서 출입하는 에너지야. C 계산할게. C는 요거거든. 요거. 지금 요거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3에서 2로 떨어지고 있는 거야. 데이터 에너지 3에서 2로 떨어질 때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나중에서 처음을 빼주라고. 나중이 2야. 그리고 처음이 3이야.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그랬을 때 에너지 어떻게 구해주냐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지. 2 집어넣은 거.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 4분의 K 그리고 마이너스 3이니까 3제곱 9로 바로 할게. 9분의 K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플러스 해주면은 요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6분의 5K가 나와. 이렇게. 그래서 36분의 5K만큼 방출한다는 뜻이거든. 그리고 A는 16분의 3K만큼 방출한다는 뜻이야. 요거 비교해주면 A가 16분의 3K고 그리고 C가 36분의 5K야. 그래서 요거 비율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럼 몇 배인지 나오겠지. A가 몇 배인지 C의 몇 배인지. 그래서 이거 4, 9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요거 곱하기 하면 20분의 27배. A가 C에 대해서 20분의 27배야. 10분의 27배 아니라고. 20분의 27배라고.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풀어주면 돼. 뭐 요식 우리 잘 쓸 줄 알아야 돼. 외우기도 해야 되고. 고식을 쓸 줄 알면 디귿은 여러분들 풀 줄 알겠지. 기억 니은은 이 그림을 보고 지금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주면 되는 문제들이고. 이렇게 기출문제 좀 풀어봤어. 우리 그래서 현대 원자 모형 다 한 거야. 2단원까지 다, 3단원까지 다 했어. 3단원까지 다 했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갈 단원은 여기 원자의 세계에서 드디어 4단원 주기율표에 대해서 할 거야. 천자배치 규칙 우리 다 했잖아. 주기율표에 대해서 해볼게. 주기율표. 주기율표. 근데 주기율표 이미 다 알고 있어, 여러분들. 통합과학도 이미 한 거라서 그냥 선생님은 여러 가지 확인하는 느낌으로 쓱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1번부터 20번까지 다 외우고 있지. 원소 번호, 원자 번호. 그래서 그거 알고 있으면 주기율표에서는 딱히 뭐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없을 것 같아. 그냥 확인하는 1학년 때 배웠던 거 확인한다. 그런 생각으로 쓱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주기율표. 보면은 맞다. 그리고 조금 하나만 보면 지금 여러분들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잠깐 일시 중하면 교과서 82페이지 그 주기율표 관련된 내용 잠깐 보고 넘어갈게. 끼지 말고 하자. 주기율표에서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두 가지.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우리 4명의 과학자가 나올 거거든. 그 과학자들 정도만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주기율표가 물론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들이 쭉 있는데 걔네들을 배열을 했을 때 뭔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족, 주기, 세로줄 족 그리고 가로줄 주기가 나타내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 그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족들은 비슷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끼리 묵은 거 알칼리 금속 기억나? 알칼리 금속, 뭐 알칼리 토금속, 그리고 할로젠 원소, 비활성 기체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주기율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간략하게 할게. 4명의 과학자들이 나와. 그래서 여기 교과서 82페이지 자료활동. 거기 보면 4명의 과학자가 나오는데 뇌베라이노라는 사람과 뉴렌즈 그리고 그 밑에 멘델레예프라는 사람과 그리고 모즐리라는 사람이 나와. 이 4명의 과학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교과서 84페이지, 85페이지에 주기율표가 있어. 요 주기율표가 있어. 요 주기율표. 근데 요 주기율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해가지고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여러 과학자들이 막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진화되어 발전되어 온 게 요 현대 주기율표야. 그럼 요 현대 주기율표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거 얘기해 볼 거거든. 아주 맨 처음으로 들어가면 라부아제라는 과학자가 나와. 요거 우리 중학교 때 잠깐 나왔던 과학자 이름인데 이 사람이 원소를 처음으로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원소를 처음으로 분류하기 시작해. 산소, 물, 불 막 이런 식으로 원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하고 분류를 하기 시작해. 라부아제. 근데 이 사람은 아직 뭐 체계적으로 뭐 이런 주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주기율표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정말 아주 처음으로 분류를 한 사람은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에요. 데베라이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 세 가지씩 하나로 묶어가지고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분류를 한 게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이야. 그래서 요것도 이따가 나중에 영상을 잠깐 볼게. 3개씩 묶었더니 비슷한 애들끼리 나왔다라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리튬, 나트륨, 칼륨. 우리가 알고 있는 얘네들 알칼리 금속인데 실제로 얘네들 다 물에 넣으면 폭발하잖아. 그런 비슷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 3개가. 이렇게 3개씩 분류를 한 사람이야. 처음으로 원소들을 분류했어. 이렇게 하나로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분류를 한 거야. 그런데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이 좀 잘 안 맞는 것들이 많았어. 무조건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3가지로만 다 묶을 수는 없었던 거지. 이상한 것들, 새쌍으로 안 묶이는 것들도 있었어. 그래서 그 다음 과학자 뉴렌즈라는 사람이 옥타브설이라는 걸 만들어내. 이 옥타브설이 뭐냐면 비슷한 성질의 원자가 이 3개씩 묶은 게 아니라 8번째마다 비슷한 애들이 나왔다라는 거야.
요것도 이따가 볼게.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것처럼 같은 도끼리는 비슷한 의미잖아. 높낮이가 다를 뿐. 그런 것처럼 원소도 이렇게 몇 번째마다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나온다. 같은 도레미파솔라시 도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옥타브 규칙이야. 요것도 이따가 볼게. 그런데 옥타브서에도 좀 오류 같은 게 많았어. 같은 도끼리는 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비슷한 성질이 아닌 것들 원소들도 좀 있었단 말이야. 예외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실제로 뭐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도 뉴렌즈는 설명을 못했고 비활성 기체.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멘델레프야. 멘델레프는 어떤 일을 했냐면 원자량 순서대로 원자를 배열을 시켰어. 배열을 시켰더니 그랬더니 9번째마다 비슷한 애들끼리 나왔고 그리고 지금 현대 주기율표랑 가장 비슷한 느낌으로 얘가 만들었어. 멘델레프. 그래서 원자량 순서로 주기율표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애야. 그래서 주기율표를 발명한 애 이렇게 과학자 이름 물어보면 멘델레프라고 답하면 돼. 그런데 사실 우리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량 순서는 아니야. 원자량 순서가 아니라 양성자 순서지. 1번 수소는 양성자 수 1개 가지고 있고 헬륨은 양성자 2개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양성자 수, 원자 번호 순서대로 우리 주기율표는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주기율표 만든 사람이 바로 모즐리야.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모즐리가 만들어냈어. 이 4명의 과학자들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영상을 선생님이 지금 막 이렇게 주저주저 얘기한 걸 좀 요약한 영상이 있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보고 넘어갈게. 주기율표는 원소를 구분하기 쉽게 성질에 따라 배열한 표로 멘델레예프가 처음 제안했습니다. 멘델레프가 주기율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주기율표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주기율표의 시초는 데베라이너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실험을 통해 세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무리 중 어떤 원소들은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3개를 묶어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야. 처음으로 원소들을 분류해냈다라는 사실이 데베라이너의 업적이지. 보면은 요 칼륨, 바륨, 스트론튬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다 알칼리 토금속이거든. 이렇게 비슷한 애들 묶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0번 얘 40, 137 요거 2개 더해서 나누기 2하면 스트론튬 88번이 나온다라는 88의 질량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거 좀 잘못됐는데 이거 원자량이야. 원자량. 원래 원자량은 그 원소 위에다가 적어줘야 되는데 이거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아. 요거 2개 더한 원자량이 가운데에 있는 스트론튬의 원자량이랑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것도 너무 신기했어. 첫 번째 원소와 세 번째 원소의 이런 식으로 40이랑 137 더해서 나누면 88이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스트론튬이 그 사이에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3개를 묶었더니 정말 특이한 성질들이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밀도도 2.63으로 1.5, 3.5 사이에 있고 녹는 점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이 되고 세 쌍을 묶었더니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 거야. 물리량 평균이 두 번째 원소의 물리량과 같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만족하는 원소수가 적어 예외들이 인정받지 좀 많았어. 못했습니다. 후에 영국의 과학자 존 유렌즈라는 율렌즈는 사람이 옥타브 법칙이라는 것을 옥타브 법칙. 선보였는데요.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면 8번째 원소마다 비슷한 아이고. 성 스탑을 좀 늦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리튬, 나트륨 똑같은 똑같지는 않지만 알칼리 금속 종류거든. 그래서 비슷하게 둘 다 물에 딱 넣으면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레가 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미도, 파도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게 옥타브 법칙이야. 이런 식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에 원소들을 배치시켜 봤더니 같은 도마다 비슷한 성질의 원소들이 나오더라. 원소들이 이것도 분류를 해낸 거지. 옥타브 법칙.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여기 보면은 수소랑 헬륨이랑 여기 선생님 이거 펜을 못 쳐서 좀 설명하기 좀 그런데 여기 도 부분 보면 H 부분이랑 F랑 같이 도의 위치에 있어. 수소랑 할로젠 원소랑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라고. 리튬, 나트륨은 비슷한 성질인데 지금 보면은 좀 예외 좀 안 맞는 것들이 꽤 있어.
그래서 이 옥타브 법칙도 여전히 주기율표의 뭐 일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애매해. 여덟 번째 원소마다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피아노의 개념에 대입하여 옥타브 법칙을 세웠습니다. 처음 발표 당시에는 웃음거리였으나 이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그 중요성을 밝혀냈습니다. 현재는 비활성 기체가 발견되었으므로 원소들은 9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이제 8번째가 아니라 그 후 9번째마다. 멘델레예프가 원소의 규칙을 밝히기 위해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가 결국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나열하면 원자량 데베라이너의 순으로 새쌍 원소, 뉴렌즈의 옥타브 법칙을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멘델레예프의 했어. 문제는 영국의 모즐리에 의해 풀렸는데요. 그는 음극선관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X선의 파장을 연구하여 양성자의 수에 따라 화학적 성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양성자의 수. 이를 모즐리 법칙이라 하며 이것을 기본으로 현대적 의미의 주기율표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데베라이너가 처음으로 원소를 분류를 해냈고 새쌍 원소 솔로. 그러다가 여전히 새쌍으로 분류가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옥타브 법칙, 뉴렌즈의 옥타브 법칙이 나왔고, 근데 옥타브 법칙도 여전히 이상한 부분이 많아. 그래서 원자량 순으로 쭉 배열했더니 드디어 제대로 된 주기율표가 나왔어. 그게 바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최초의 주기율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양성자 순으로 배열해서 최초의 현대에서 쓰는 주기율표인 모즐리의 주기율표가 나왔다. 그거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기율표의 역사였고,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봤어. 데베라이너의 새쌍원소, 뉴렌즈의 옥타브설, 멘델레프의 원자량 순서 주기율표, 최초의 주기율표, 모즐리의 원자번호 순의 현대 주기율표. 이렇게 나왔다. 기억해주면 좋아. 그래서 모즐리가 주장한 현대 주기율표를 우리가 배울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기율표고,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번호 순서, 양성자 숫자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더니 비슷한 원소가 같은 세로줄에서 나오더래. 같은 세로줄, 그러니까 같은 족에서 비슷한 성질의 원소들이 나오더래. 그래서 세로줄은 우리가 족이라고 부르고, 요 세로줄은 족이라고 부를 거고, 그 족은 몇 개가 있냐면 1번 세로줄부터 18번 세로줄까지 1쪽부터 18쪽까지 있대. 그래서 그 족끼리는 비슷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동족 원소, 같은 족 원소들이라고 부르고 비슷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얘들아 세로줄이 뭐라고? 다 알고 있는 거지? 세로줄, 족, 세로줄, 족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로줄, 세로줄이 나왔으니까 가로줄 나와야 되는데 가로줄은 주기라고 부른대. 주기. 그래서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는데 이 주기가 나타내주는 값이 전자껍질 수와 같대.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쭉쭉쭉 해서 네온까지 있고, 나트륨, 마그네슘 쭉쭉쭉쭉 해서 아르곤까지 있고, 칼슘, 칼륨 이렇게 우리가 20번까지 주기율표를 배웠는데, 여기에서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 전자 배치 써줄 수 있거든. 오비탈씩 1s1. 헬륨 같은 경우는 1s2 이렇게 우리가 오비탈식을 써줄 수 있을 거야. 근데 전자가 다 몇 번의 차이냐면 1번의 차 있어. 1번의 차 있어. 그래서 요 가로줄은 1주기인 거야. 1주기.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리튬 볼게. 리튬은 1s2, 2s1의 전자 배치를 가져. 그리고 뭐 네온 한번 해볼까? 네온 1s2, 2s2, 2p6 총 10개. 네온이 10번이거든. 헬륨이 2번, 리튬은 3번. 이렇게 10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얘도 2번까지 전자를 채우고 있어. 2번의 껍질에 전자를 채우고 있다. 그래서 2주기야. 나트륨도 해볼까? 나트륨 1s2, 2s2, 2p6, 3s1 11번이거든. 그래서 3번의 맨 마지막 3번의 전자가 하나 차 있어. 아르곤도 볼게. 아르곤 1s2, 2s2, 2p6, 3s2, 3p6.
아르곤은 18번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배치를 할 수 있는데 얘도 맨 마지막 3번 껍질에 전자가 차 있어. 그래서 3번 껍질에 전자가 차 있는 애들 마지막에 그래서 3주기. 칼륨, 칼슘도 해볼 필요 없이 아마 4주기니까 4번 껍질에 전자가 마지막으로 차 있을 거야. 그러면 퀴즈. 우리 6주기 원소는 맨 마지막 전자는 몇 번 껍질에 차 있을까? 6주기니까 몇 번 껍질? 아무나 대답 좀 해봐. 6주기 6번, 6번, 6번이요. 6번 그치? 6번 껍질까지 차 있을 거야. 요거 안 봐도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요 세로줄을 족이라고 했잖아. 1족, 2족, 그리고 쭉쭉쭉 가다가 여기가 18족. 그래서 1족부터 18족까지 세로줄이 있는데 요 족이 나타내 주는 건 우리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긴 한데 요 마지막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 수를 의미해. 요 주기는 몇 번 전자 껍질이냐 껍질의 번호를 알려주는 거고 요 족은 마지막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를 의미해. 그래서 1족 같은 경우는 전자수가 하나여야 돼. 하나. 그래서 1s1 맨 마지막에 하나 들어있지. 그리고 요 2주기는 맨 마지막 껍질 2주기 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차 있어. 그리고 나트륨도 3번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차 있어. 다 전자가 한 개 차 있단 말이야. 한 개.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하나 차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최외곽 전자라고 해. 최외곽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 그게 한 개라는 뜻은 바로 1족 원소라는 뜻이야. 2족도 해보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 껍질에 최외곽 전자가 두 개야. 맨 마지막 껍질에 전자 두 개 차 있어. 18쪽도 볼게. 18쪽. 그럼 같은 원리로 18쪽은 1의 자리만 보면 되거든. 1의 자리. 1의 자리. 18쪽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무조건 8개이면 돼. 8개. 한번 같이 볼게. 아르곤. 맨 마지막 껍질이 3번 껍질이거든. 3번의 전자가 2개, 6개에서 8개가 있어. 최외곽 전자 8개 맞지? 네온도 볼게. 네온도 2개, 6개. 2번 껍질이 맨 마지막 껍질인데 8개 차 있어. 맞네. 맞는 말이네. 8개 맞네. 그래서 18쪽은 8개 차 있는 게 맞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헬륨만 예외거든. 헬륨은 1에서 2. 맨 마지막 껍질이 1번 껍질인데 2개가 차 있어. 그래서 헬륨 빼고 나머지 애들 그런 애들은 다 족의 1의 자리 숫자가 최외곽 전자수다. 족의 1의 자리 수. 이게 최외곽 전자수.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수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기의 숫자. 몇 주기냐? 그 주기는 뭘 의미하냐면 전자가 차 있는 마지막 껍질 주양자수.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또 잠깐 퀴즈를 내면 6주기인데 3족이래. 3족 6주기래. 무슨 원소인지는 모르겠는데 3족 6주기 원소 뭐냐면 란타넘족인데 이거 말고 3족 뭘까 3족 5주기 3족 5주기 3족 5주기 원소가 이트륨이라는 애거든. 이트륨 Y래. Y. 이트륨이라는 애인데 얘 딱 보고 다섯 번째 전자 껍질이 마지막에 전자가 차 있고 그리고 최외곽 전자는 3개구나. 뭐 요렇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족이 그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수, 그 주기가 그 전자가 차 있는 마지막 껍질의 주양자수. 그것만 정리해두자. 요거. 그래서 족과 주기를 주면 각각 전자가 어디 껍질에 마지막으로 차 있는지 그 마지막 껍질에 몇 개가 차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야. 요거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원소들 족 주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주기율표의 원소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 우리 1학년 때는 2가지로 나눴었는데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 그리고 요거는 우리 2학년 때 추가된 건데 준금속 원소로 나눌 수 있어. 금속, 비금속. 너네 금속 하면은 전기가 잘 통해 안 통해? 얘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는 애거든.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는 애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도체라고 얘기해 주지. 그렇지? 비금속은 금속의 반대야. 금속이 전기가 통했다면 비금속은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반대. 전기가 안 통하는 애야. 안 통하는 애. 얘들아 잘 듣고 있지? 잘 듣고 있지?
얘들아 듣고 있는 네, 사람 너무 대답 좀 재밌어요, 해줘봐. 쌤. 어, 수업 너무 재밌다. 미안해. 아 이거 참, 잘 듣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 도체. 전기가 안 통하는 애는 우리가 뭐라고 하지? 도체의 반대. 비도체? 불도체? 부도체, 뭐라고 하지? 부도체. 부도체라고 해, 맞아. 그리고 오늘 배울 요 준금속이라는 애는 금속과 비금속의 딱 중간에 있는 애야. 그러니까 금속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비금속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 얘네들은 주로 뭐에 쓰이냐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내가 원할 땐 도체로 쓸 수도 있고 내가 원할 땐 부도체, 전기가 안 통하게도 할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도체야. 그래서 중금속은 반도체에 많이 쓰여. 그래서 중금속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84페이지, 85페이지. 여기 보면 요 초록색들이 반도체인데, 요 초록색들이 반도체래. 준금속인데, 요 준금속들 종류에는 뭐 붕소, 규소, 뭐 절마늄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요 SI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규소인데 영어로 하면 실리콘이야, 실리콘. 실리콘 반도체에 많이 쓰이잖아. 그런 것들. 뭔 소리야? 이렇게 반도체 많이 쓰이는 준금속 얘기해봤어. 그 외에 나머지 요 파란 것들은 다 금속이야, 금속. 그리고 요 초록색, 요 노란색들은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이다. 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생각해주면 되고, 금속은 아까도 말했지만 전기가 통해. 도체야. 전기가 통하려면 전자가 있어야 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유전자가 있어야 돼. 전자를 자유롭게 잃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주로 양이온이 돼. 그래서 이렇게 같이 외워도 금속은 도체고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자를 자유롭게 하려면 전자를 잃어버려야 돼. 잘 잃어버린 애들은 양이온이 될 거야. 이렇게 기억해두자. 당연히 고체야, 금속은. 요 수은 빼고, 수은 어디 있냐면 요 Hg, 요 수은만 액체고 나머지들은 다 고체야, 고체.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요 비금속 애들은 금속의 반대야. 비금속. 고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어. 비금속 같은 경우는. 근데 얘네들은 부도체야. 전기가 안 통해. 왜냐하면 전자를 먹으려고 해. 얘네들은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자를 얻으려고 해. 빼앗으려고 해. 그래서 얘네들은 자유롭게 전자가 돌아다니지 못하고 전자를 빼앗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이것만 기억해두자. 금속은 양이온이 되려는, 그리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려는 애들. 그거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두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거 금속의 종류로 대표적인 금속들로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각각 1쪽, 2쪽 애들이고 17쪽 할로젠 원소, 18쪽 비활성 기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쓱 하고 넘어갈게.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